안녕하십니까, 홍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너무 아카데믹하게 가서 좀 재미를 부여하려고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갈 때쯤 17일 정도에 또 이벤트 하나가 있고 해서 요즘 영상 제작에 등한시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2025년 10대 기술. 그래서 뭔가 촬영하는 시점이 1월 10일이어서 따뜻한 1월 4일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같은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일단 이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를 준비를 한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PPT에 이렇게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왜 하필이면 10대 기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재밌으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트렌드를 읽는 거는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했다. 그리고 10대 기술 중에 일부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는 거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거 하기 전에 이 소형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하고 저는 이제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로 이렇게 합쳐갖고 한 건데 소형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성형 AI. 제 유튜브를 규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성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성형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재밌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두 개의 이종의 기술을 하나로 뭉쳤냐고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소형 언어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T-3, 3.0, GPT-4, 엔스로픽의 클로드 3.5 이런 것들이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소형 언어 모델 같은 제 대표적인 게 라마 3 모델 같은 경우 80억 개랍니다. 80억 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파이3 같은 경우는 38억 개, 구글 나노는 뭐 18나노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데요. 뭐냐 그러면 GPT 3.5 있죠. 이게 소형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형 모델이다? 결코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형 모델보다도 소형 모델 쪽에 가까워요. 그게 GPT 3.0이다. 근데 굉장히 큰 거다.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못 써먹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소형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38억 개의 매개 변수다 그러면은 1매개 변수당 약 10자라고 계산을 했을 때 380억 자, 200페이지 500자 기준으로 하면 총 10만 자가 되는 거고요. 10만 자는 38만 권. 와. 말해 뭐해 이거 38만 권 이게 작은 거야? 결코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소형 언어 모델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AI 기반 검색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2025년 구로 테크놀로지 INC라는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AI 기반 검색 엔진이라기 명명하기보다는 얘는 이제 벡터 검색 기준으로 봤어요. 뭐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요거를 새로운 쿼리에 대해 지속적인 학습. AI 검색 엔진은 과거 사용자가 상호작용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색 능력이 지르니까 사용자가 질문하는 것들을 얘가 이제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고 검색을 해볼게요. 생성형 인공지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는 것들 제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든 포럼 이렇게 하면은 안 뜨네. RAG 포럼 해서 내 거 안 뜨는구만.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 이런 링크 제공이 아니고 텍스트를 뱉는다라는 그리고 의미론대 키워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기존 검색 방식은 인덱싱 방식입니다. 인덱싱이 뭐냐 그러면 검색을 하는 거야. 금방 했듯이 뭐 홍승민 검색해 볼게요. 구글에선 잘 안 나요. 네이버에선 나오는데 홍승민 이렇게 딱 치면은 뜨지 않아요. 이게 인덱싱이에요. 이 검색은 홍승민이랑 일치되는 것만 나옵니다. 일치되는 것들. 홍승민 변호사도 나오네. 이미지 한번 더 누르면 나 나오나? 잠깐 왜 내가 안 나와? 좀 기분 나빠. 이렇게 뜨면 뜨네. 요게 뜨네요. 이런 것이 인덱싱 검색입니다. 인덱싱 검색인데 신규 검색 방식은 벡터 검색이라는 거. 벡터 검색이 뭐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이 쿼리라는 단어인데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 써봤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그때 이제 자연어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런 프롬프팅이 입력돼서 날아갈 때를 쿼리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게 쿼리가 넘어가면은 이 쿼리를 벡터 검색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걸 쪼갭니다. 단어를 쪼개갖고 인베딩을 해버리니까 올려버리는 거야. 수치화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어 간의 거리를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봐갖고 판단한다. 이 거리 보는 거를 벡터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검색을 하는 게 벡터 검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벡터 검색의 최고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 빨라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소형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 검색하고는 벡터 검색이라는 방식에서 맥락적으로 일치하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로 묶은 거예요. 연결해서 이 소형 언어 모델이 어떻게 쓰일지를 좀 봐야 되는데, 소형 언어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작은 수준이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생성형 AI 검색기가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조만간 수천만 원대로, 2, 3천만 원대로 다운되지 않을까. 2025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두 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그러면, 소형 언어 모델로는 아까 막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갖고 파인 튜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인 튜닝을 집어넣으면은 웬만한 것들은 소형 언어 모델이 GPT-4-5와 비교를 했을 때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나는 내가 파인 튜닝을 직접 해봤으니까 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봐갖고 아는 거예요. 그럼 파인 튜닝이 어렵냐? 우리 파인 튜닝 하면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게 파인 튜닝 데이터예요.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 또는 복수개를 하고 유저와 컴플리션 답변입니다. 근데 키워드 보통 1컬럼, 2컬럼에서 2개 컬럼을 조금 많이 쓰기는 해요. 저는 이제 훨씬 더 도메인 틱하게 가려고 키워드를 여러 개를 둔 거고요. 보통 이제 하나 또는 2개를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제이슨 파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미 플레이그라운드가 구글 제미나이에서 굉장히 손쉽게 해놨어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파일 자체를 올려도 파인 튜닝이 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제이슨 파일을 바꿔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제이슨 파일 자체도 GPT에서 만들어줘요. 여튼 쉽다. 파인 튜닝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된 소형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 검색기하고 짬뽕을 시키면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란 말. 그래서 사실 이 더하기가 이렇게 오는 게 맞죠. 요게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활용 예시를 볼게요. 활용 예시. 내가 정보가 필요할 때 생성형 AI 검색기로 검색을 해요. 근데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 부족하냐 그러면, 키 구축 데이터에 있다 그러면 내 검색 벡터죠. 인덱싱이 아니고 벡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쿼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얻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형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신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신규 데이터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올리거나 또는 크롤링을 해갖고 업데이트를 하거나, 여튼 데이터가 계속 리뉴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키 구축 데이터와 리뉴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생성형을 갖다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었네. 얘도 이제 이렇게 가겠죠. 얘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 쿼리는 사실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 모델이 낮으니까. 이때 소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해서 내가 데이터를 만들고 이 부정확한 결과값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한 소형 언어를 하면은 정제된 데이터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정제된 데이터는 다시 키 구축된 DB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다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빙글빙글 마우스 보이나?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정보는 계속 고도화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만드는 게 생각보다 안 비싸다. AI 바구처럼 만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잘하는 저희 고객사 굉장히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여기서 이제 소형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 두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주제인 베라루민 천문대. 베라루민 천문대는 뭐냐 그러면, 태양계 9쪽째 어쩌고 저쩌고에서 했는데, 이거 그냥 딴 거 아니고 이 달 보는 데에 만원경이 있는데 이게 좋은가 봐. 뭐 옛날에 무슨 천체 만원경 우주에 그 허블 만원경 말고 새로 띄운 적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데, 이 베라루민이라는 거는 노벨 과학상 후보였던 사람 이름인데, 이분 이름을 딴 천문대예요. 이게 칠레 사람인가? 칠레 사람. 칠레는 와인. 맨날 먹을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뚱뚱하지. 하지만 뚱뚱해도 귀엽다는 거. 나이 먹고 돈 벌려면 막 별 희한한 걸 다 하는 거야. 이 베라루민 천문대가 도입되면서 과학기술 발달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이 베라루민 천문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암흑 물질을 밝혀내겠다는, 우주는 시까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이미지를 찍어서 판단하고 분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천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안 보이는 물질들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원경에 대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들이 미친 듯이 수집이 되고, 베라루민 천문대에서 만든 데이터들이 미친 듯이 수입이 되면은 천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 자체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빅데이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개념으로 가면은 이미지 데이터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모델이 개선될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우리 태풍 오는 거 예측하고 이상변을 예측해야 되는 점점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우주에는 우리보다 더 오래된 애들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예측을 해서 기상 관측 모델이 고도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기술이 되다는 광학 데이터 분석 기술도 늘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 AI 기반 물리 엔진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암흑물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흑물질. 이 암흑물질을 몰라. 솔직히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물리 엔진 그런 게 있대요. 무슨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아무튼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하고 영상 이미지 기술이 발달하고 단편적으로는 천체 기술이 발달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10대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뽑았고요. 다음 거는 장기지속형 HIV 예방제. 근데 저 HIV 하면 에이즈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전 이 양반만 생각이 나요. 매직 존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에이즈 걸렸는데 1900년대에 했대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 30년 가까이 돼가. 근데 살아있네. 에이즈 안 죽어, 에이즈 안 죽어. 그래서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HIV 바이러스가 다 에이즈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즈에 걸렸지만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은 관리가 된다. 결코 죽는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욕하면 어쩔 수 없어. 종교적인 얘기라서 그래요. 일부 꼴통 같은 목사들이 에이즈는 동성애자에서 생깁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인데 꼭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들 편가르게 하고 소수적 약자들 윽박하고 그들로부터 자기 지지 세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못돼 먹은 목사놈들, 그놈들이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진짜 못된 놈들입니다. 이씨, 갑자기 또 짜증나네요. 여튼 넘어가고.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제 활용계시 잘 모르는데, 뭐, 사실 이제 에이즈는 또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관계로만 대부분 공격이 안 돼요. 성관계만 이제 우리 다 성인이니까 콘돔만 잘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성관계를 가지시면은 에이즈로부터 이제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예방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또 착각하는 것 중에 이 에이즈라는 바이러스가 실외로 나오면 굉장히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딥키스가 아니면 타액으로도 전염이 안 된대요. 눈물로도 전염이 안 되고 안심을 해라. 그 다음 여기 좀 뭐 있죠? 제가 요거 좀 이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소트림 감소제. 소트림 감소제라는 이제 덴마크 회사가 있는데 이 빌 게이츠 아저씨가 150억을 투자를 했대. 150억을. 와, 대단하죠. 소트림이 뭐냐 그러면 이 소의 트림이 대기오염을 시킨대요. 메탄이니까 가스잖아요. 가스. 이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메탄가스 자체는 사실 연료에너지입니다. 실제로 메탄가스에 불 탁 꺼도 확 하고 타올라요. 연료가스로 많이 쓰는데 이 메탄가스가 소 트림할 때면 소 입에다 이걸 씌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나올 텐데 철강 회사에서 나오는 탄소에서 메탄을 포집할 수가 있어요. 바다에서도 메탄이 나오는 그 포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할 수는 있는데 왜냐면 밀폐된 공간이니까. 근데 토마다 이걸 씌울 수가 없잖아요. 이걸 씌워갖고 어떻게 할 때마다 이러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탄가스 자체 분량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료 첨가제. 뭐냐? 바다 상추, 다시마, 미역. 바다에서 이거를 육성한 다음에 이거 갖다가 소사료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특히 미역, 다시마 이것들은 CO2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바다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시마나 미역 재배지에 CO2 파이프라인을 깔아갖고 그쪽으로 가스를 보내버려요. 다시마, 미역 밥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도 이제 키울 수가 있고요. 굉장히 키우기 쉽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트림 감소제였고요. 그 다음에 청정, 제트, 연료. 청정 제트 연료입니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청정 제트 연료 공장에 뭐 탑 SOE라는 TOP SOE 사슬이라는 회사에 덴마크 청정 뭐 이렇게 만든대요. 뭐 이퓨엘 해갖고 뭐 하는데 비행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나 보지. 그건 이제 청정 이걸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전 이거를 보자마자 바로 생각든 게 항공기 올라가겠다. 항공기비가 올라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GS 칼텍스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만들었대요. 국내 최초 바이오 항공유 시범 운항.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거를 해서 뭐 아닌가?
이 두 개가 틀린가? 뭐 아무튼 뭐 공공기관들 들어오고 인천공항도 들어오고 해서 뭐 이걸 상용화를 했대요.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이오 가스 생각나시죠? 바이오 가스는 어디서 나옵니까? 옥수수 나와야 되는데 옥수수 여기 있네. 폐식용유, 사탕수수, 아까 말씀드렸던 해조류 뭐 여기서 나오는데 또 옥수수에 나오면 전 바로 생각드는 게 뭐였냐 그러면 콘벨트 이런 거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막 그 허수아비 바이오 미국이 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다 하겠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아갖고 사실상 미국이랑 식량 경쟁을 하면 지죠. 중국이랑 경쟁해도 지고요. 그래서 해조류를 하자. 뭐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더 발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고속 학습 로봇. 고속 학습 로봇에 대한 거는 삼성 데이터하고 이거 비욘드 디럭스라는 요거하고 두 개 갖고 와봤습니다. 학습 로봇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많다 이거야. 로봇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데 요 앞서서 전 세계 로봇 보급률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 로봇 보급률을 비교하면 안 돼. 대한민국 1만 명당 932대. 그 잘난 미국이 250대. 우리 3분의 1이 좀 안 되죠. 3분의 1이 안 됩니다. 일본.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거 보급하는 게. 우리나라는 로봇 공화국이야. 로봇 공화국. 로봇 공화국. 요걸 디폴트로 갖고, 디폴트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뭐냐, 그러면 이거.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얘를 하고 나면은 연결해서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이게 테슬라 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테슬라 봇. 이 테슬라 봇에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였냐 그러면 달걀을 잡는다. 달걀 잡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달걀을 잡았네? 오,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달걀을 잡는데 에어 척, 석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핑으로 잡는 거예요. 와! 테슬라 봇 인정. 테슬라의 핵심 기술은 요 비전 기술이 굉장한 핵심 기술이에요. 테슬라의 비전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전 인식 기술이 또 어디가 좋냐 그러면 벤츠가 비전 인식 기술 되게 좋거든요. BMW도 그렇고요. 그쪽이 이제 그 비전 인식 기술 되게 좋은데 하지만 테슬라가 한 수 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테슬라가 학습하는 방식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파인 튜닝.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걸 학습을 시키면 텍스트를 얘가 이해를 해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비전 인식도 되죠. 구글 제미나이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제미나이 이미지 파인 튜닝 이렇게 쳐볼까요? 이미지는 검색이 안 되네. 지금 뭐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셀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에다가 이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미지도 텍스트로 파인 튜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파인 튜닝을 로봇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과거 기술이랑 비교해 봐야죠. 뭐냐 그러면 이 로봇가 이게 로봇 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지러 간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점이야. 0점에서 여기까지가 1m라고 할게요. 그럼 로봇한테 입력을 하는 거예요. 1m 움직여. 1m 움직여 딱 포인트 잡고 그리퍼 뭐 10파스칼로 잡아. 10파스칼 말이 안 되지만 그런 10파스칼 압력으로 딱 잡습니다. 두 번째 인식. 그로부터 위로 5cm 올려. 위로 5cm 올렸어요. 한번 또 인식. 10m 뒤로 와. 5cm 내려. 그 다음에 그리퍼 놔. 이거를 일일이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이제 티칭, 가르치다 그래요. 티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티칭 값을 다 일일이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로보틱스 엔지니어나 로봇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비싸기도 비쌌죠. 실제로 로봇 하나 튜닝하는데 3,000에서 2,500?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돈을 줬어야 됐어요. 그럼 로봇 10대면 10억, 100대면 30억. 그렇게 굉장히 비쌌어요. 요쪽 길이. 근데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로봇가 텍스트로 해요. 즉 도메인 지식만 있다 그러면 파인 튜닝을 만들어 살 수 있다. 그럼 이 로봇은 사실 테슬라가 이런 로봇을 3천만 원에 보급을 하겠대요. 3천만 원에. 근데 테슬라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에서 미친 듯이 로봇을 찍어낸 다음에 양산을 할 겁니다. 그럼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야. 이미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졌습니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 로봇을 만든다라는 회사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엔비디아의 G 로봇 트레이닝 모델이래요. 아이작 레벨하고 텍스트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영상이고 이미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죠. 리얼 로봇 데이터, 로봇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오즈모라는 서비스에 있던데 요게 아마 엔비디아 G 로봇 플랫폼의 하나겠죠. 오즈모 서비스로 집어넣고 여기서 히트로 제너러스? 아이 발음도 어려워. 아무튼 요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인베딩이니 뭐 그런 것들 하겠죠. 그래서 G로봇 모델에서 다양한 분석들 잘은 몰라도 여기하고는 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파인 튜닝이 요때 들어갈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순수 데이터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으면은 아시는 분 말씀 저 지금 통밥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거.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 몰라요. 줄기세포? 그 뭐 피부 미용 이런 거 아니야?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줄기세포? 뭐지? 줄기세포? 요런 이제 요 회사 같은데, 스템셀은 몸에서 요런 것들을 떼놔서 뭔가를 하겠대요. 줄기세포. 뭐 아무튼, 요런 게 있더라. 넘어가겠습니다. 녹색 철강. 녹색 철강은 뭐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녹색 철강 여기다 쳐볼게요. 미리 안 찾아와서 그래요. 이 녹색 철강 1톤을 생산할 때 탄소가 2톤 나옵니다. 탄소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이 녹색 철강 기술은 뭐냐 그러면 철강을 1톤 생산할 때 탄소는 400kg만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녹색 철강의 기본 개념입니다. 탄소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줄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사하게는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카본 캡처 유틸리티, CCU. 여기는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이니까 카본을 캡처 유틸리제이션 저장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응용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탄소를 포집한다는 수소 뽑는 게 대표적이고 메탄 추출해 갖고 메탄 화학식 이제 아까 그 비슷하지 않은 이제 메탄 화학식이 뭐냐 그러면 CH4잖아요. H 수소입니다. C 탄소예요. 그래서 이 탄소랑 수소랑 합쳐버리면 메탄이 되는 거. 메탄도 연료가스죠. 연료가스를 만들던가 여기서 CO2로 그러니까 수소가 H잖아요. H만 추출해야 되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미래에 요망되는 건데 추출까지는 하는데 문제는 이 추출해서 정제하고 이제 쓸 수 있게 가는데 이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해서 녹색 철강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할 말 많은 로봇택시입니다. 드디어 할 말 많은 로봇택시. 10번째. 딱 보세요, 이제. 현다이 2대1이라는 거. 2대1이라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현다이를 보기 전에. 구글, 아마존 로봇택시 경쟁 미래차에서 요번에 CES 2025에서 이렇게 나왔대. 구글의 웨이모, 그래서 이렇게 뭐 로봇택시, 요 장치죠, 요 장치. 도시명 로봇택시를 서두르다.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요거는 어디 거야? 아마존 자회사. 얘네들이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로봇택시는 중국이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AI 퓨처라는데 이 회사는 어딘지 모르겠네. AI 변형주택. 요것도 할 말이 많죠. 변형주택. LG가 또 최선도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리면 현대 거를 볼게요. 2023년 만나볼 수 있게 될 아이오닉 5 로봇택시. 합작회사인 모셔널. 여기 오늘 42닷 뭐지? 42닷. 여기 기술 좋아요. 42닷. 여기는 이렇게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이제 42닷 버스가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가 요거를 이제 상용화를 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증을 미국에서 이미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먼저 했거든요. 독일에서 현대가 실증을 이미 끝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실증을 했고 싱가포르에서도 했나 실증을 다 끝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굉장히 일부만 실증을 한 걸로 알고 그때 이제 얘가 이렇게 팍 한번 들이받았다라는 루머 이제 잠깐만 검색해보면 되지. 현대차 자율주행 아이오닉 5 사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있네. 아, 서비스 차량 아니라고 하네요. 없어요. 센서가 없어. 이거 불난 거 다 아니에요. 이거 볼게요. 없어요. 요게 달려야 돼. 요렇게. 뭐 여튼 루머는 있었으니까 딱 루머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루머까지라고만. 요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현대는 이 발표 자료만 해도 2023년에 끝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2년 전에 끝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에 끝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자율주행하면은 무식한 것들이 1도 모르는 것들이 테슬라 뭐 떠드는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에서 라이다를 빼고 카메라로만 한다? 굉장히 리스키해요. 안 된다가 아니고 리스키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리스키하다냐 그러면 이 로봇가 자율주행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회사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져요. 누가 질 거냐고. 정부가 책임질 거야? 운전자가 책임질 거야? 책임 아무도 못 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책임을 진다라는 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험을 만들려면 법부터 정비를 해야 돼요. 단가를 뭘로 해야 될지도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때문에 기술 발달이 느려서 뭐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못한 거예요. 상용화를.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마무시한 월드 베스트.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다만 테슬라처럼 라이다 같은 센서들 이렇게 안 쓰면 차는 좀 이쁘겠지. 그 부분에서 좀 약한 거지. 왜냐면 비전으로만은 안 되니까. 그럼 반대로 테슬라는 좋냐? 테슬라 나 몰라라 하잖아. 자율주행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래잖아. 중국도 사고 나면은 운전자 책임이래.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출시를 하기로 했었는데 출시를 안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출시를 빼고 한 거 제네시스 G90 요번에 신형 여기에 사실은 저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자율주행 3단계를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3단계는 뭐냐 그러면 3단계는 사람 개입이 없어요. 사람이 개입이 없는데 선택적으로 뭐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만 사람이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HDA에서는 보통 이제 2.5단계 정도가 되는데 2.5단계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핸들은 손가락만 이렇게 얹어두고 있으면 돼. 한 80km, 110km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페달도 안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거리 주행할 때 이제 손만 이렇게 얹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코너로 도는 것만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비전 기술로 테슬라 기술처럼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양쪽에 이게 요거를 인식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요거를 원래는 도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뺀 이유가 보험 때문에 뺀 겁니다. 요번에 이제 아이오닉 9이 나오는데 아이오닉에 또 이게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오닉 9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옵션으로. 그럼 기대해 볼게. GV90에는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자율주행. 요게 상용차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전 세계적인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술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한번 알아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찍은 거 같고 혼자 또 이렇게 원맨쇼를 하다 말았는데 항상 좋은 아이템, 좋은 거.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파트너들 같이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좀 섭외를 해서 너무 아카데믹하게 하지 말고 좀 재미를 부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카데믹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일 잘러 우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